즉 전후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거가 결국은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전쟁 이후 전쟁이 누구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수능이 개 좋아요. 이게 최근 5개년만 훑어보더라도요. 오발탄 전쟁 끝난 후에 그 혼돈스러운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재작년 수능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나오거든요. 그 직업 퇴역 군인인데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 걔 노잼이야. 근데 이제 그 노인이 맨날 공원에 와가지고 뭔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 뭐 찾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받아온 그 명예 훈장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명예 훈장을 갖다 줘요. 그랬더니 막 노인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진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찾아줘 버리니까 애가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작품을 가지고 있던 것도 소설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거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시대의 영향이 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 개인이 어떻게 파편화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수능완성 1회에 나왔었던 그 타이니방, 거기도 결국은 파편화된 그 도시화애가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관천수필도 마찬가지고,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소설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갖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심리변화예요. 개 좋아요, 심리변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개빡쳐.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격리 안 하면 막 때리고, 맨날 막 갑자기 구보시키고. 애가 또라이야. 애가 미쳤단 말이야. 아직도 군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군인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너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연민이 느끼지. 점점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으로 변하는 요 심리 변화. 그리고 그 계기. 여기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능 출제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소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줄거리만 조금 보고 갈까요? 줄거리. 그리고 이건 좀, 그리고 여기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안 나올 건데, 1인칭 뭐로 보는 게 맞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주인공 시점으로 봐도 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안 나와. 하지만 관찰, 그 다음에 걔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자신의 서술자의 심리 변화를 그려내고 있다가 이제 맞는 얘기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줄거리 한번 볼까요? 나는 김달봉이라는 이름보다 포대령이라는 호칭으로 익숙한 군대 시절 연대장을 종전 후 명동의 한 다방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딱히 갈 곳이 마땅찮았던 나는 금호동 산꼭대기에서 포대령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도 현실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는 포대령은 채석장의 다이너마이트 폭음을 전장의 대포 소리로 간주하죠. 군대의 상하관계를 유지하던 나는 점차 포대령 생활 방식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반감 동그라미 치시면 되거든요. 얘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포대장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입고 와도 여기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나가서 이제 살 데가 없으니까. 근데 포대장이 맨날 그 옛날 군대 시절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지만 아무튼 집주인이고 아무튼 나를 재워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너 왜 격리 안 해? 너 왜 보초 안 쓰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포석장 소리가 나오면 전쟁이다!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거야. 폭격이다! 이러면서.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점점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분노를 느껴요. 여기 반감을 느끼는 거야. 처음에 반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마움이었겠죠? 자기를 재워주니까. 하지만 이제 반감을 느끼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리고 이제 더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맞서 싸우더라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하고 내가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슬슬 선생님 현실 좀 직시하시죠. 여긴 전쟁이 아닙니다. 저거는 폭격 소리가 아니라 채석장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의 트라우마와 이 사람 행동의 인과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로 봐야 돼요. 도대체 이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그래서 자꾸 왜 그렇게 돼?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그렇게 군대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애도 이제 임신을 했다는 것까지 내가 들었었거든.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이제 직시하라고. 마누라는 어디 가셨어요? 아내분은 어디 가셨어요? 자신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마침내 나는 포대령에게 반감을 표출하면서 포대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대령이 전시의 전투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던 사실이 밝혀지고요. 현실을 전쟁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포대령은 다이너마이트 폭음을 적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색장을 향해 달려가다가 목숨을 잃고 만다. 나는 죽어가는 포대령을 부르짖고 그의 죽음을 전사로 인정하며 그를 안심시킨다. 자, 그래서 글감에서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미친 짓은 결국은 현실과 과거, 여기가 이제 환상이거든요. 가상,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작품의 구조는요, 처음에 이 반감을 우리도 같이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있는 서술자, 독자들 역시도 서술자와 함께, 그게 1인칭의 장점이거든요. 이 사람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게 연민으로 바뀌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군인으로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북한군이 쳐들어온 그 목표에다가 포를 쏴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뭐였어? 인가가 있는 마을이었고 하필이면 자기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갈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포격을 할 것인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것을 참을 것인가를 결국은 싸우고 있다가 뭘 선택해버려요? 나라를 선택해버리는 거야. 근데 결국 이제 참을 수가 없지. 자기 손으로 자기 마누라를 죽여버렸는데,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퇴역을 했지만 여기로 가는 순간 자기는 뭘 인정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맞는 선택이었잖아요.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 미치는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 공적인 현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현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 속에 살고 있었던 거야? 이쪽에서 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러내고, 이거가 이 사람 때문이야? 아니야. 결국은 뭐야? 시대적인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폭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순간 이제 연민을 느끼게 되고, 하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걱정해? 가족들 걱정하고 이제 자기가 전사인지 아닌지 걱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그 국립 묘지에 묻히느냐 안 묻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군인들한테는. 근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전사이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봐봐, 감정 변화가 어때? 처음에는 호응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반감을 가져.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전쟁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 뭐예요? 다시 호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게 뭐예요? 연민과 동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지금 수능화정 수능특강에 되게 많거든요. 이 뉘앙스들이. 그리고 역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 어린이한테 얘기해주기 좋은 스토리라인들이에요. 그죠? 이 정도는 이제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포대령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는 별표 쳐보세요. 그래서 별표 쳐보시고요. 작품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히게 될 텐데 17번 가봅시다. 17번. 248페이지에 17번 가보자. 작품 수능 완성. 수능 완성에 248페이지에 17번 한번 가보죠. 가죠. 보기 보죠. 풍자는 희화화된 대상에 비판적 태도를 환기하여 그 대상을 격화시키는 의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비판 주체는 우위에 선 관점에서 비판 대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거 수능에서 나올만 하거든요. 어떤 키워드가 나와요? 비판 주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비판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이제 포대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화를 해주는 뉘앙스는요,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내가 우월해 있지. 근데 후반부에는 누가 더 우월해져? 얘가 우월해진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얘를 지금 다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풍자. 근데 가끔 뭐가 다운되기도 해요? 얘가 다운되기도 해요.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치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치숙이라는 작품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비판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근데 얘가 친일파야. 꿈이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가게를 내는 게 꿈인 거야.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판 대상이 부끄러운 아저씨, 그러니까 친척의 이제 숙모의 삼촌이었던 거죠. 근데 얘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 해가지고 다리가 망가져요. 그래서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다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모인가 고모였던 것 같은데 고모가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새끼 그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 마음속에서는 내가 위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한테는 누가 더 위였던 거예요? 얘가 위인 거지. 거기서 해악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바뀌었을 때 주체가 누구고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누가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수능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이는 비판적 주체가 비판 대상에 의해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행위나 비판 대상이 오인하고 있는 상황의식은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포대령에서는 이러한 풍자의 의미가 변주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다. 비판 주체가 스스로를 무기력한 현실에 벗어나지 못하는 반성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판 주체가 비판 대상에 대해 점차 연민을 갖게 되면서 비판 주체와 대상의 위상의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변화도 주고요. 주체의 변화도 주고요. 이게 뭐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제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못 참는 거야. 이 출제위원들이 이거는 못 참지 하면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설이 외부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서 함부로 작품을 이제 찍지는 못하는데 어떤 소설이 나와도 이런 결의 이야기들은요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소설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타인의 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이미지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 푼 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좀 읽어볼게요. 246페이지. 246페이지에서 A 윗줄 볼까요? A의 윗줄. 내심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멸시의 조소를 그에게 보내고 있었던 나의 가슴 속에 뭉클뭉클 솟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멸시, 분노, 조소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제가 말해 항상 소설에서 언제나 감정 땡기라고. 이번 9월 감정 땡기셔야 돼요. 진짜로. 처음에는 뭐야? 멸시, 조소야. 비판의 대상이란 말이야. 멸시, 조소, 반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노 이런 거였는데 나의 가슴 속에 뭉클뭉클 솟는 게 있었다. 포대령의 진지한 시선은 상관으로서의 위험을 가시하는 것이 아니었고 뭔가 애절한 하소와 동감을 요구를 절실하게 절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봐 이것도 나대의 법비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읽으면 뭐처럼 보여? 이 새끼 개꼰대네. 얘가 분노하는 이유가 이 새끼가 아직도 군대에서 남았었던 그 위계 질서를 현실까지 적용하는 개꼰대 새끼네 딱치네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 해달라? 공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군대 시절의 위계 질서를 현실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되게 괜찮아 보여 그런 문제가. 나리법비 군조는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요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였으면 미친 새끼네 하고 그냥 연을 끊거나 그냥 맞춰주면서 살면 되는데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딱 이제 이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래서 A의 마지막 줄로 가볼까요? A의 마지막 줄에
마지막 줄 넘어가면 사실 요즘 들어 나의 고민은 더 인간적으로 발전한 셈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오르내릴 때 식모 아줌마라고 놀려대는 동네 꼬마들의 합창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없도록 치솟던 분노 따위의 수치감은 이제 포대령의 과감한 인간적 재기를 갈구하는 집요한 관심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노였다가 이제는 뭐로 보나? 얘가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런 감정 변화를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략 윗부분 볼까요? 중략 윗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포선도 포격도 아니고 채석장 다이너마이트 포급입니다, 연대장님. 이라고 하면서 진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봐봐. 이 발화에 이유를 땡기는 거야. 이유를 땡기는 거라고, 이유를. 왜? 이 사람을 개선해주고 싶어서. 그죠? 근데 마지막 줄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 줄에 연대장님 들어가셔 주무십시오. 감기 드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연민과 이제 공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진실을 알고 나서는. 이 구조를 따시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볼 건데 사제곡을 보면 좋은데 사제곡은 우리 2교시 때 조금 한꺼번에 좀 보고요. 사제곡이랑 이제 같이 묶여있는 작품을 살짝 보고 갑시다. 사제곡이랑 같이 붙어있는 작품을 살짝 보고 가면 이거는 근데 뺐어요. 과제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 안 나와. 아니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근데 요번에 수필이 나올 거거든.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필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번 6월달에 뭐 나왔어? 여러분 6월달에 뭐 기억나요? 6월달에 수필 뭐 나왔는지? 뭐 나왔어? 그 집 나왔죠, 집. 아파트랑 집 비교하는 거였잖아. 가장 많이 하죠. 어떤 공간이 나올 거고 어떤 가치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향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만 잡으면 돼요. 수필은 그래.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구조적으로. 얘도 똑같아. 우리 한번 볼까? 우리 수능 완성이. 그리고 얘 너무 어려가지고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 완성이 몇 페이지냐? 나 여름 감기를 걸렸어. 걔도 안 걸린다네. 콧물 나. 251페이지. 시내가에서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용기를 내어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산이 있고 시냇물이 있는 교회의 땅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벌써 공간이 어때요? 벌써 공간이 아파트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산, 땅집, 교회의 땅집으로 간다는 거야. 전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해피야.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복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삿갓에 와닿는 바람이 심심상중의 샘물처럼 정신이 반짝나게 차가웠고 밤이면 소쩍새 이물소리 철랑했고 새벽이면 온갖 잡새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각각의 모습을 제자리 들었고 시냇물을 온전히 평화롭게 속삭였다. 이거를 그냥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야? 긍정의 뭐일 뿐이에요? 수식일 뿐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감 있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사치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너무도 과분하여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가구 하나도 새로 장만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가구 하나 새로 장만하기 싫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좋은 거구나. 행동의 감정은 따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웬걸 그렇게 나직하고 명랑하게 속삭이던 시냇물이 폭우가 계속되면서 난폭한 탕류로 돌변해 밤새도록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가 포인트입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웬걸이 중요하죠. 내가 여기를 잡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뭐가 나올 거니까 변화일 거고요. 이게 계기일 거고요. 이게 매개일 거기 때문에 여기 잡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긍정적이었던 감정이 뭐로 변하는가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일 거고 여기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서. 여기저기 하천이 범람하고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엄청난 수의 수재민과 실종 사망자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정규방송을 제쳐놓고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내가 맑고 예쁜 시냇가에 살게 된 것을 두려워하던 친지들이 예서제서 별일 없냐고 안부 전화를 해왔죠.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냐고 내가 사는 데는 상류 쪽이니까 아무 걱정 없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실상 우리 집은 상류라기보다는 중류쯤에 위치되어 있었지만 범람의 위험은 거의 없어 보이기에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상류니까 걱정 말라는 소리를 반복하는 사이에 상류사회니 상류계급이니 하는 말도 강을 끼고 발달한 농경사회에서 안전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지네들의 상습 피해 지역인 저지대와 사는 주민들과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데 비롯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새로 집만 할 때 농민들이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까닭도 알 것 같았다. 별 5개거든요. 이 사고방식을 뭐라고 얘기하게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상류와 중류와 하류는 어떤 이야기예요? 얘가 물리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가 뭐로 바꿔버려요? 상류사회, 상류계층이라는 이야기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고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유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잖아. 여기서 비롯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상류사회가 저 못난 것들, 우리는 위쪽에 살고 얘네들은 아래쪽에 사는데 폭풍 나면 어디부터 죽어요? 아래부터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과는 다르다 라는 걸 표출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폭풍, 태풍. 그렇죠? 그러나 사시류를 역행하여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류로 이동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어디야? 물리적으로는 중류야. 그치? 근데 마음적으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하류에 있다는 거지. 여기 자에. 그리고 이때 상류사회로 얘기했었던 얘네들은 뭐예요? 상류사회 이 세속적 가치. 이게 안 읽히면요, 여러분 문학을 헛공부하는 거야. 이게 다잖아. 사실 우리가 읽었을 때 긍정 부정인 거고. 자연조화 속세 실현은 우리가 고전 시가를 몇 개를 봤니?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제의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작은 시냇가에서 이번 폭우를 겪으면서 이런 조그만 지류를 통해서도 마구잡이 개발을 한 영향과 상류에 사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걸 자연의 또 다른 혜택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나요. 상류사회가 결국은 위에서 안전하다라는 게 혜택이 아니라 뭐다? 책임이다라는 걸 나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지. 상류에서 우리가 뭐야? 산 깎고, 그 다음에 골프장 만들고, 그럼 결국은 아래가 박살나요, 사실. 물을 잡아줘야 되는 산과 풀과 나무들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물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흙이 다 떠밀려 오고, 물이 다 떠밀려 오게 된다는 거죠. 다 누가 문제다? 다 우리 인간이 문제다. 욕심 많은 인간들이 다 문제다.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지목을 변경해 논을 밭으로 만들거나 나무를 베고 택지를 조정해서 노는 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토사를 강으로 유입하면서 폭포수를 만들어 시냇물을 길길이 놔뜨게 했고, 하류로 갈수록 중상류에서는 마구 버린 생활용품을 비닐 쪼가리들이 뿌리 뽑힌 나무들과 함께 남루하고 추락하게 교각에 걸려 흐름을 방해하면서 배수를 원활치 못하게 하고 있었죠. 그 마지막 이야기도 어때요? 이 자기의 친구의 일화를 통해서 이 인간들이 나쁜 거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4번을 제일 많이 틀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시사하는 방 24번. 제가 맨날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사고 방식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건 항상 강조해요. 공간. 이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 화자는 지금 공간, 물리적으로는 어디 있어요? 중류에 있어요. 내면적으로는 어디 있어요? 하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내려면 어떻게 내면 좋을까? 그리고 이 문제는 뭐와 뭐의 대칭이에요? 상류와 하류의 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주제의식 아니야? 그럼 문제를 내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상류에 있다 라고 내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이 상류와 똑같은 말이 뭐였어요? 이 작품에서? 안전지대였어요. 여기가 24번에 어디였어? 24번이 아닌가?
아닌데? 얘 맞을 텐데? 어디 있을까? 아, 26번이야? 26번이었어? 그렇구나. 미안해요. 26번. 4번 볼게요. 나에서는 이런 사치는 훼손되지 않는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지대로 이세하면서 해서 벌써 틀렸죠. 이 사람의 공간은 하루인데 상류로 이야기가 되면서 쫓아졌다. 그러니까 이걸 헤매고 있으면 이 이미지를 아직도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와 함께하면서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가, 별 5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1시간 동안 떠들 건데 진짜 10개 뽑으라고 하면 얘 뽑혀. 진짜 5개 뽑으라고 해도 얘 뽑혀.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